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거에 연동해서 나오는 부위 축적 저장 기능이라는 것도 그렇다면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3대 기본 기능 중에서 첫 번째 기능은 대충 갖춰가는 것 같으나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바탕에는 신뢰겠죠. 신뢰가 깔려있지 않는 한 화폐라는 기능이 작동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화폐라는 게 정부의 신뢰를 밑에 깔고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가상화폐는 정부의 신뢰, 정부의 지원, 정부의 시스템을 좀 의심스러워하면서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통제력, 발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의심과 회의 이것들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들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부여받는 순간 충분히 글로벌 화폐로서 작동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 굉장히 큰 이니셔티브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도 거기에 연동해가지고 꽃을 피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뉴시스가 하고 있는 포럼의 포인트도 역시 거기에 맞춰진 것 같은데요. 세상이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조금씩 더 인정해 가고 있는데 맞춰가지고 한국은 지금 어느 수준이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죠. 거기에 맞춰갖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하나의 또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가상화폐가 거품이나 이 꿈이 아니라면 실제의 그 실체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면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개선할 것이지 라는 과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나눠지고 확산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것이 성장하고 잘 잡아서 디카라미, 그러니까 분산 경제랄지 중재자 없는 경제랄지 이런 걸 통해서 유통의 투명성이랄지 기부 경제랄지 이런 것들에 어떠한 혁명적 변화를 갖다 초래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에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암호자산의 어떤 거품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받았다는 것이 그냥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공한 것이 하나가 있냐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한국에서 ICO 한 33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비즈니스 모델로서 의미 있는 것이 없었고 백서도 사실은 제대로 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ICO 했을 때 가격의 3분의 1 이하로 모두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종합평가를 내리면서 한국에서는 당국은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가장 잘했다는 전체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대처를 가장 잘했다는 자체 평가는 이제 X표를 그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저께 금융위원회에서 페이스북 리브라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물론 별표로 이것은 금융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석을 달았지만 그것이 의미한 바는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갖다 계기로 해서 이것을 보는 시선에 좀 변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리브라는 일단은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기존의 기축통화 여러 가지의 평균값,
즉 다시 말해서 달러랄지 유로랄지 몇 가지의 평균값하고 연동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간편결제 시장하고 송금 시장에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메일 보내는데 이메일 보내는데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카톡 보내는데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하루에 1년의 송금량은 5,600원 달러인가요? 5,600조 달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중에 5%가 송금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돈을 금융기관한테 낸다 하는 불신이 사실은 암호화폐 출발의 시작이었는데 만약에 리브라 같은 것이 보편화 또 범용화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송금 시장하고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수수료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카드 인프라가 그 어느 나라도 잘 깔려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카드 인프라가 너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가장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또 그 카드 인프라를 보편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갖다가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앞섰는데 이런 면에서 가장 후진 국가였던 중국이 15년 전에는 ATM 기계가 인구 40만 명도 하나밖에 없었고 중국 인구의 50%가 은행 계좌가 없었던 나라에서 또 우리 가정전화 또 공중전화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알리페이 하나로 그 모든 금융에 대한 접근권과 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갖다 일거에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인프라에서 뒤진 나라가 그것을 갖다 그대로 한 스텝 한 스텝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뛰어넘는 어떤 혁신 성장을 했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그런 문제 제기에 부딪힌다고 봅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의 어떤 내년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러면 적어도 기존의 은행이 갖고 있었던 그 가치 창출, 그러니까 이자 저장 기능, 화폐 저장 및 이자를 생산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과 결제 시장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지금 제로페이 QR 코드를 갖다 도입하는 중국의 다음 단계를 갖다 도입하는 데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아마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비트코인과 이 새로운 리브라 간의 어떤 그 암호자산을 둘러싼 주도권의 문제, 그 다음에 암호자산에 과연 기축통화를 대체할 것이냐, 기존의 기축통화를 대체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중앙은행, 발권은행, 각 국가의 법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을 뛰어넘어서 페이스북 같은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은행이 송금시장과 결제시장을 제외한 이자 생산 기능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이따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와 계시지만 한국은 어떤 상황에 와 있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관심일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지난해 12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종합백서 이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의미 있는 변화는 하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얘기한 자금결제, 투명성, 그 다음에 세탁 방지 이거에 관한 국제 기준을 갖다 한국에서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 법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2월에 지난 7개월 동안 국회가 놀고 있어서 저는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혁신법의 샌드박스 형태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한국 정부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약간의 열린 틈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금 그 모델 케이스로 삼고 있는 것이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입니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BNK가 디지털 바우처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화폐 발행을 기존의 은행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바우처라는 얘기를 쓰는 것은 암호자산 혹은 암호화폐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중앙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제한적인 부분, 가령 재능기부랄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역 화폐로서 기능하는 부분에 대해서 틈새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승인된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뱅크런이니 여러 가지 어떤 이 새로운 화폐를 갖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 우려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갖고는 절대 앞설 수가 없다. 우리가 먼저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우리가 실험을 갖다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 미래는 앞당겨 쓰는 자의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뉴시스 대한민국의 뉴시스가 이제 의미 있는 시의적절한 포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권에 대한 포럼 개최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급변하는 암호화 환경 변화에 지으면서 매우 시적절하고 중요한 토론 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뉴시스 김영기 선생님과 관련 임직원 여러분의 요구를 취하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님과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민병두 위원장님의 리더십으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연관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서 우리나라 경제 미래 성장 동력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발전해 주시는 잘 아시는 이분이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진 7091금융연구원 센터장 어준선 포인트로그 대표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안주현 예대 교수, 송현도 금융혁신과장, 조정원 포인코리아 대표, 한서희 변호사, 치와인 학장 패널 참가자께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의 건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페이스북의 미국의 발행 계획 발표 이후에 미국에는 페이스북의 활동 중지를 요구했고 각국 정부도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첨단 기술로 경제의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산물인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고 어떤 형태로 이것이 규제되고 제도화될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JP모간 코인 발행 계획은 암호화폐 진화의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페이스북과 같이 수십억 명의 이용자를 가진 공용 플랫폼 테크놀로지 기업의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시장의 진출은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금융기관의 서비스 이노베이션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시장에서 혁신경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혁신경쟁은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대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우려되고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합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서 강화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금융, 핀테크, 유통 등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유용하게 활용돼서 인공지능 등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이 돼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현 주소와 미래 전망에 관한 포럼에 성공적인 개최에서 노력해주신 뉴시스 김영기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계기로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서 뉴시스 금융포럼이 블록체인 이번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우리 경제가 미래 변화를 선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발전에 이끌어내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레거시 취지에서 법정화폐 위주로 들어가는 자산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BIS에서 그 카스틴이라는 총재가 뚱뚱한 사람이 있죠. 그 양반이 요새는 좀 태도가 조금 누그러져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했는데 BIS라든지 그다음에 G20 아까 윤병규 G20에서 이제 그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로 생각되는데 뭐 제가 슬라이드 이거 지금 시간상 이거 그 설명하기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냥 일종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그 자산은 아무래도 법적 신뢰 주체가 중심으로 돼서 이 금융권의 어떤 신뢰의 어떤 표상으로서 이제 나타내는데 지금 이 아시다시피 전부 다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초연결국에서는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죠. 지금 제 친구도 이제 오토상 쓰던 친구가 있는데 오토상 지금 비즈니스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트레이드 파이낸스에서는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제 많이 시장에서 퇴출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현상되죠 사실은. 그만큼 그 환경이 주는 이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규제 본격적인 규제 산업이 금융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변화를 이제 초래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냥 즉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어떤 면에서 깊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금융이라는 영역은 아시다시피 그 외부성, 엑스터널리티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평소에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소위 그 중간에 레기 역할을 하지 않는 금융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발생되면서 투자 접수 구조에 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금융 문제가 또 대두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 2~3년 전에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제 이런 이슈 2017년인가요? 아닌가? 그때 엄청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 준비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을 때 저한테 온 주문이 유시민 작가를 만나라. 그래서 유시민 씨를 설득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국가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도전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 암호 자산을 개발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시각에 그런 부분이 깔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떤 뭐 체제 전복적인 그런 불순한 분위기가 아니고 레거시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한 건데 이것을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대처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암호자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에 그 중앙 기본적인 어떤 신뢰 주체의 그 주체가 아니고 신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신뢰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거죠. 기존에 신뢰하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망가지는데 일반 네트워크 위주로 들어가는 데서 무슨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사실 엄청납니다. 이게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암호화라는 기술을 활용했고 모두가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참여형으로 신뢰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신뢰 주체에 의해서 이 금융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신뢰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그 신뢰 투자가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초연결에서 굉장히 적합한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모든 중앙화된 시스템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로 다 올라가서 결국 메인에 있는 분들이 오케이 해야지 이제 뭐가 액션이 추진되는데 이 분산 시스템에서는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시스템 리스크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죠. 반면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옛날에 어떤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앙기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속도보다 이 분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 뭐 자격증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뢰를 계속 쌓아가야 되고 그것을
부키핑에다가 반영하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양극단 이게 지금 그 중앙 기존 실내 주차에서 돌아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주인이 없는 그런 그 분산 시스템에서의 어떤 그 참여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 트레이드오프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열광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러면 남아서 또 나중에 또 하나 만들겠죠. 그다음에 뭐 텐센트도 만들 거고 뭐 좀 네트워크 웬만한 애들은 다 하나씩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시스템 저 파크라고 부른다 그 주인이 있는. 그다음에 그 스테이블콤이라고 해서 이제 그 리플 커런스에 이제 태그됐는데 사실 이런 파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이 지금 연결된 환경인데 국가별로 지금 다 관리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게 환경은 굉장히 통합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그 프래그먼트되어 있고 기존 실내 주체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것이 가장 그 극명한 그 컨플릭트로 나타나는 부분이 크로스보드죠. 아까 그 민병대원이 얘기하신 그 국경간 송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그 불편하고 최근에 그 이 국경간 송금의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ISO 200-200-200라고 그 메시징 시스템을 또 이렇게 개발하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존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을 쉽게 놓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은 엄청난 법적 그 토대가 있고 기존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도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또 열심히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제로 모든 돈과 리소스와 전문 인력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암호자산이 일반인들의 자산 가치를 갖다가 수용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활용될 수 있으려면은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게 왜 필요하느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정 확대 표시의 그 자산으로는 미래 준비가 힘들다는 얘기죠. 기존 체제는 항상 보면은 경쟁을 통해서 일리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사람을 고르고 적합한 시스템을 통해서 신뢰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트러스트 바이 일리미네이션이죠. 근데 지금의 시스템은 일리미네이션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클루전이죠. 지금은 완전히 포용하는 겁니다. 출신의 배경 상관없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만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지금 그 대중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 만한 그런 실력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역량도 없습니다. 지금 임시직에 지금 임시직 안 차리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젊은이들 보면은 전부 공무원 하려고 난리치고 전부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민간들이 주인인 금융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좀 허무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 과거 어떤 시대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애들은 지금 이 초연결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차세의 어떤 리더십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또 한 번 그냥 완전히 옛날보다 지금 더 그 선진국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99%의 확률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억울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IT 강국이고 지금 여기 흑인프로 대표도 와 계시지만은 이쪽 분야에 일찌감치 묻어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식 체계가 워낙에 그 위에서 탑다운으로 그 성장을 이끌어온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분산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일단 법과 규제를 따지게 되고 법과 규제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ICO에 대해서 또뭐 검토이라고 다 그래서 지금은 버려진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암호자산을 우리가 국내법에서 정의할 데가 없어요. 이게
뭐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의 그 외환거래법이라든지 자본법이라든지 전자금융법 이거를 이 암호자산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법 체제를 정비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조건 몇 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외국에 나가서 이걸 키워서 다시 그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뭐 지금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이런 저는 아니고 아마 위에 간극이 우리가 지금까지 커온 그 패러다임하고 이 암호자산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환경까지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지금 안수현 학생이 한다고 해도 몇십 명 있어요. 아마 그래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자산의 핵심 요소는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개방적 측면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어떤 면에서 그 하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그냥 안타깝게 부산 특구라든지 뭐 이렇게 그 샌드박스 같은 식으로 실험하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달리 이게 까먹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쪽 분야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좀 인식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UCS가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해주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는 위에서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특히 특히 그 관료분들이라든지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그 마인드셋을 어떤 정하는 부분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미래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간들이 주도할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제 체제를 그거에 맞게 변화시키는 게 그분들의 목적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지금 뭐 이브라에 대해 정말 열광하지만은 뭐 사실 시장의 그 반응은 굉장히 지금 좋죠. 워낙에 네트워크 이펙트가 크고 워낙 증명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오늘 달러 패드도 있고 뭐 다른 기존의 크립토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비트코인에 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주인도 없고 완전히 오픈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어떤 분들이 나와도 비트코인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너무 극단적인 형태의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 세상은 아마 당분간은 나타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빨리 추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UTB 토큰에 대해서 UTB 토큰이냐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SEC에서 이제 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몇 가지 기준이 있죠. 그래서 누가 이 밸류를 누가 크리에이션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 상품의 성격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 수익을 강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게 시큐리티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증권법에 해당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 관련들의 태도는 이 암호자산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쓰레기라고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 자산의 핵심적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것들이 어떻게 미래의 어떤 가치를 키워나가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보는 자세가 당장의 어떤 문제 안 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돋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SEC 관료들이랑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데 법적 규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조율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지 우리처럼 특정인이 나와서 이게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금융 시스템이 좀 이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갖추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사실 지금 뭐 혁신금융 얘기 많이 하시겠지만은 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IoT라든 BAT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소위 디바이스끼리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수행을 부분이 있잖아. 그 다음에 광고 부분도 내가 광고를 얼마나 열심히 읽었느냐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베이스가 우선 되기 때문에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이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영업 전략을 하던 것보다 영역이 굉장히 확대돼 있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법정 앞으로 계속 돌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앞으로 우리 지금 이미 우리 그때 와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걸 최대한 이용해서 가치로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해줘야죠. 이걸 쓰레기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암호자산은 미래 준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갖다 수용해야지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지금 엉성하고 돈 없고 실력 없고 플래시 없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기 발에 춤추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암호자산이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트레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탈중화 거래소 부분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여기 계속 살아야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시도하고 고민과 실험 없이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몇 단계를 뛰어듭니까? 이 인식,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는 수없이 검증을 거쳐서 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된 자세로 이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이 도박성 강하고 굉장히 허드 비헤이비어가 세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센트럴라이즈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은 BIS 카스텐도 그렇지만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앙은행에서 직접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전에 커머셜 뱅킹은 완전히 죽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이 중앙은행과 그게 차이에 있던 그 부분이 역할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금융 분야의 지평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설마 당신이 얘기하는 거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더라도 외국에서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효율성하고 포용성을 같이 충족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암호자산이 그냥 지금은 형편없이 쓰레기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암호자산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은 환경이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환경에서 금융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금융 서비스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암호자산이고 어느 게 끝까지 살아남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엄중한 질문에 대한 아주 고민스러운 대답이 지금의 암호자산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 암호자산 중심의 어떤 금융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고 이런 금융 생태계를 위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최홍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